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되어야 했을까 3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각 쟁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결국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문영배 재판장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으면서 탄핵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5대3 또는 4대4로 기각될 것이 유력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보수 재판관들이 모두 인용 쪽으로 표결을 했습니다. 먼저 결정문을 살펴보면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헌재가 저지른 모든 적법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의 입법, 탄핵 전행 등에 대하여 정치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계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총선을 통하여 해결하였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부 배척하고 국회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면서 계엄령으로 경제, 외교,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다고 꾸짖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의 진술도 모두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인용 결정문이 정당한지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듭니다. 3부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안 폭거, 간첩 및 입법 폭주에 대하여 알아보고 선관위 부패 및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였고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데 이를 야당이 맡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예산이 0원으로 깎였고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를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첫 번째 이유는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입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국무위원 및 검사 등에 대하여 22차례나 탄핵을 추진하거나 실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각종 차장, 부장검사들에 대하여도 발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까지 합하면 총 29차례 추진 및 발의로 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전례가 없이 많은 탄핵소추였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핵이 인용되려면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없이 탄핵소추를 하였다면 단지 그 공무원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탄핵소추, 즉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변론 한 번으로 종결되었는데 96일이나 소요되었으며 다른 공무원들도 탄핵소추되어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노려보았다는 사유로 탄핵소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질서 수호 목적의 정당한 탄핵소추일까요? 아니면 직무정지 목적의 무차별 탄핵소추일까요?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 검사는 과거 만취에 청사내에 대변을 보았다는 사유로 탄핵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부 경징계가 될 사안이지 파면할 정도의 법률 위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아무 사유나 갖다 붙여서 탄핵을 밀어붙였고 여러 공직자들을 줄탄핵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걸까요?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다가 탄핵되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다가 탄핵됐습니다. 탄핵소추가 방탄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민주당은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하여 탄핵소추를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일 때 구성되는 것인데 국무위원들에 대한 과도한 탄핵소추로 한때 국무위원 수가 16명까지 낮아져 국무회의의 위기를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남발은 줄기각을 불러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인용되기 전까지 이상민, 이진숙, 최재해, 이창수 등 각종 공무원들이 모두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선고되는 등 9번 선고 중 9번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줄탄핵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영 미임명을 이유로 재탄핵이 추진되었고 심지어 국무위원 총탄핵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거대 야당이 정당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남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당의 예산안 폭거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국가 예산안에 대하여 과반 의석수를 이용하여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 정부와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2025년 예산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반토막 내버렸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거의 전액 삭감하였으며 심지어 대통령실 특활비 및 경찰, 검찰, 감사원 특경비, 특활비 등은 모두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검찰 특활비, 특경비가 영원이 되어버리니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작년 대비 40%나 감소하였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검사와 수사관들이 사비를 써서 수사를 해야 하니 범죄자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의 권한을 모두 빼앗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 특활비도 영원으로 되는 바람에 경찰이 약물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대규모 기획수사를 하는 사안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마약 사범이 몇 년 전부터 폭증하고 있어 조기에 약물과의 전쟁을 하여야 하는데 예산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최근 약물 2톤이 강릉에서 적발되는 등 약물의 국내의 유통이 폭증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응할 인력과 예산이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생이나 먹거리 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청년고용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원안에서 9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동해 심해가스 유망구조 탐사 시추와 관련해서 대왕고래 외에 6개 유망구조가 남아있음에도 사업 예산이 거의 전액 깎였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재난 예비비 예산이 반액이나 삭감되어 그러한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사회 질서 유지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을 마음대로 손을 대버려 국가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간첩 및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최근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형을 받았고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서 국정원, 제주공항, 군사시설 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15년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간첩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시민단체, 지역 노동조합, 정당을 장악하고 조직원들과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였으며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습니까 하는 게 맞나요? 앞서 본 민노총 간부는 북한에 대한 간첩죄를 저질러 15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현행법상 적국의 간첩만 처벌하고 있으며 예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군무원이 중국의 블랙요원 명단을 넘기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고 동방명주라는 중식당이 실은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이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례의 피의자들이 모두 중국의 간첩으로서 중국은 적국이 아니어서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여야는 간첩죄 구성 요건을 적국에서 예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기술이나 비밀을 넘긴 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안을 돌연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간첩죄의 구성 요건은 명확하고 그 개정 목적도 뚜렷한데 왜 이를 반대하는지 의문이며 간첩죄 개정론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정 왜곡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폭주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도 단독으로 개정 시도하였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회가 청문회 또는 자료 제출로서 회사 임원에게 회사 영업 비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 비밀 보호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와 같은 핵심 기술 보유 회사들의 비밀에 대하여 임원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영업비밀이 국회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은 우리나라 산업을 망치는 입법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형법이나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이나 정부의 세금 낭비를 유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다수의석을 악용하여 명백하게 우리나라를 망치고 외국을 이롭게 하며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힘쓰는 그릇된 방향으로 자신들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무리한 입법들이 설사 대통령 거부권 행사나 각종 사유로 무산되더라도 글자만 몇 개 수정하여 계속 재발의하는 등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통과 법안이 연평균 2200개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마지막 이유, 선관위 부패 및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2023년 5월경 중앙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보도가 됩니다. 국정원은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피해를 7차례나 입었고 직원의 PC를 해킹해서 메일을 열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그동안 매년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가하여 메일을 해킹하거나 악성 코드를 심어놓는 등의 해킹을 하였습니다. 이 해킹은 공직선거 기간에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2011년 재보궐선거,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1년 재보궐선거 등 여러 차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공직선거 기간에 해킹을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방해를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도 있었을까요? 선관위는 북한 해킹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단지 자체 보안을 강화할 테니 보안 점검은 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킹 보도 직후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터집니다. 중앙선관위의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선관위의 편법으로 채용되어 고위직 고용이 세습되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선관위 채용 비리는 800건에 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채용 비리가 밝혀지자 한 발 물러서서 채용 비리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였고 북한 해킹에 대하여 국정원 합동 점검도 수용하였습니다. 국정원의 확인 결과 선관위의 보안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는 해킹이 가능했고 서버가 12345와 같은 해킹에 취약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북한 킴수키 조직의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의 보안 평가는 고작 31.5점으로 보안 등급이 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는 선관위가 자신들의 보유 장비의 5%만 점검을 허용한 결과였습니다. 국정원이 가상 해킹 결과 선거 결과를 바꾸는 해킹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등 외부에서 실제 선거 결과를 조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선관위는 나머지 95%에 대하여는 절대 점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0년 21대 총선 당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부여군에서 개표기 오류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투표용지 뭉텅이를 개표 분류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해서 개표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도 개표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가 이루어지던 중 한 참관인 A씨가 개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개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투표용지 뭉텅이에 대하여 최초 개표 결과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 180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80표가 박수현 159표, 정진석 후보 170표로 뒤집혔다고 합니다. 개표기에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사에서 5일 전에 이틀간 실시하는 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내 지역구에서 하는 관내 사전투표와 타 지역구에서 하는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그대로 개표소로 옮겨 개표하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는 해당 지역구로 보내어 개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은 사전투표에서 항상 민주당 표가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최근 5년간의 선거에서 계속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의 부산 지역 각 정당별 당일과 사전투표 차이에 대하여 어떤 분이 만든 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2016년에는 모든 당이 한 포물선을 그리며 당일과 사전에 큰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유독 민주당과 미래통합당만 당일과 사전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일에 사전보다 득표율이 높았고 반대로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2020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사전투표에서 총 56%를 얻어 미래통합당을 압도하였으나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1%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총선에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전투표만으로 승리 지역구를 뽑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전 지역을 이기지만 당일 투표만 따지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지역구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서울 지역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중성동을 해서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를 사전투표에서 59대 39로 압도하였으나 당일 투표에서는 52대 45로 지상욱 후보가 이겼습니다. 광진을의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도 당일과 사전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부산남을 박재호, 이현주 후보나 성남 분당갑 김병관 김은혜 후보도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승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2에서 15% 정도의 득표를 더 많이 하였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반대로 당일 투표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보수 쪽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관계로 보수 쪽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유권자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고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의 당시 당론이 사전투표도 권장하는 분위기였으며 연령별 그래프를 보면 보수 유권자가 많은 60대 이상이므로 그 부정선거론 팽배가 거의 12에서 15% 득표율 차이를 불러올 정도로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총선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2장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표용지의 색은 지역구 흰색, 비례대표 연두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두 투표용지는 명확하게 색상이 구분됩니다. 개표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상적인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비례대표용지는 길기 때문에 보통 2~3번 접혀 있고 그 색깔은 뚜렷한 연두색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표소에서는
길이는 비례대표 용지인데 또렷한 연두색이 아닌 약간의 미색을 띠고 있는 용지가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또 어떤 개표소의 투표함에서는 흰색 비례대표 용지가 나와 지역구 투표용지와 색상으로 구분이 안 되는 용지들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르면 투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투표함 구멍이 작아서 또는 그 기표 내용을 가리기 위해서 용지를 접어서 넣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표용지들이 접힌 적 없는 형태의 표들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지역구의 소송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사진들을 보면 마치 막 인쇄소에서 나오고 누가 만진 적도 없는 것 같이 빳빳한데요. 이런 칼각의 투표용지들은 아주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비례대표용지는 저렇게 긴데 접힌 흔적도 없이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팩트체크라는 영상에서 이 투표용지를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재질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관위는 오상진 아나운서를 출연시켜 접힌 자국이 완화되는 종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관위가 말한 형상기억 종이가 진짜 있다면 노벨상 감이라고 하면서 선관위와 오상진 아나운서에 대한 조롱이 쏟아졌고 최근 선관위는 이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치 흑백으로 복사를 한 것 같이 검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들도 발견된 적이 있고요.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용지가 인천 연수구에서 294장이나 발견되었고 남양주에서는 남양주가 아닌 의정부나 포항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도 발견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거관리규칙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여백은 좌우 0.5cm, 하단 0.5cm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단 부분이 규격에 안 맞게 길게 인쇄된 투표용지도 발견된 적이 있고 한쪽으로 쏠려 좌우 간격이 안 맞는 투표용지가 인쇄되기도 하였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프린터는 앱손사의 라벨 프린터로 200만원 이상 하는 제품인데 이러한 오류가 자주 나는지 의문입니다. 투표용지 중 앞뒤, 이 아래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나온 적도 많고 성북구갑 지역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서로 붙어있는 사전투표용지를 떼어내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용지는 한 장씩 프린트되기 때문입니다. 한 장씩 프린트돼서 유권자에게 지급되는 투표용지가 어떻게 개표소에서는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지역구 투표용지 아랫부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 인쇄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용지도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생긴 투표용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표소에서 이런 투표용지를 받으신다면 이의제기 없이 그 투표용지에 투표하실 겁니까? 이 투표용지 의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일일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일장기 투표용지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도장에 누가 인주를 묻혀 찍은 것이고 배춧잎 투표지는 빨리 뽑으려다 중복 인쇄된 것이다. 빳빳한 투표용지는 개표소가 아닌 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고 1년 넘게 보관되어 오면서 접힌 자국이 펴진 것이라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이 납득이 가능한 해명인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한 사전투표소에서만 8,210명이 투표하였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선관위 통계에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인원이 투표하였다는 것인데요. 투표가 이루어진 총시간을 이 인원으로 나누면 4.74초당 1명꼴로 사전투표를 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실제 4.74초에 1명씩 투표를 한다면 투표소가 거의 오플런하는 식당처럼 매우 번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기표대가 30곳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다 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후 팩트체크에서는 기표대 숫자가 아니라 운용 장비 숫자를 기준으로 15대가 있었으므로 1분 11초에 1명씩 투표를 하였다고 추가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이클 타임은 적은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표대가 30대가 있건 장비가 15대가 있건 간에 공직선거법 제151조에 따라 투표함은 딱 한 개에 불과하고 30명이 동시에 기표할 수 있더라도 그 인원이 모두 한 개의 투표함에 종이를 넣어야 하므로 결국 4.74초당 한 명씩 투표함에 종이를 넣고 있어야 합니다. 즉, 18,210명은 한 투표소에서 나올 수 없는 인원 규모라 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아무렇게나 해명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한 장소와 투표 지역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투표용지를 지역구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21대 총선 당시 우체국의 투표용지 배송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수령한 직원이 새우를 또는 깨었을 등 사람 이름이 아닌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경주에서 울산 지역 투표를 한 관외 사전 투표는 아래와 같이 전국 투어를 돌고 울산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신 날짜가 빠져 있거나 배달 미완료, 매우 짧은 배송 시간 등 우체국 배송 정보가 이상했던 건이 100만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이러한 선거 효력의 의문을 제기한 후보자 및 유권자들이 127개 지역구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근거가 있는데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단심제로 진행됩니다. 어떤 규정 위반 사실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180일 이내에 신속히 재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무효 소송 127건들은 모두 2년 이상 지연되었고 5개 지역구만 재검표한 후에 전부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선거에 문제 없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2020 수 30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 소송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유권자, 참관인은 투개표 절차나 사후 처리 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선거 사무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면 선거무효 소송의 승소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또 재판부는 전에 살펴본 인형이 뭉개진 투표용지 294장에 대하여 검증 결과 참관인이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명확하게 입증된 것도 아니며 무효표가 294장이나 발견되고도 선거인이나 참관인이 이에 제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례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러한 투표용지 존재가 위조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당시 이의제기가 안 돼서 지금 이의제기한 건데 더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또 선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위조한 투표용지와 티나게 위조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데 티나는 투표용지가 한 300장쯤 있으면 철저히 검증해서 그 위조 가능성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투표용지들이 투표용지 납품업체인 한솔재지에서 쓰는 투표용지의 무게보다 약 25% 무거운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모두 유효 투표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판례 문구는 누군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의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라는 점입니다. 만약 위조한 자가 있다면 완벽하게 증거인멸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버린 이 사건은 위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건가요? 참 해괴한 논리입니다. 이 판결은 4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선거 사무에 접근 권한이 없는 원고에게 모든 증명 책임을 지우고 있고 300장 가까운 무효표에 대하여 문제의식 없이 위조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완벽한 형태의 위조 투표용지 가능성을 배제하면서도 이에 제기 없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에 제기를 차단하였다. 또 무효표를 인정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기각을 내려버린다는 점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하거나 감사원이 감사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는 등 방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채용비리로 받은 감사가 60년 만에 첫 감사일 정도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강제 수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165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선거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였습니다. 선관위 수사, 감사는 그럼 왜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관례적으로 판사가 선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비상근으로 일하고 각 지역선 관위원장도 그 지역의 지방법원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학 대법관이고 상근임원 중 가장 실세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현재 판사 출신인 김용빈이 맡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자신의 선배, 동료들이 선관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를 재판하기가 껄끄럽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중 6인이 선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을 정도로 법원과 선관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헌재는 최근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그럼 헌법기관으로서 감사, 수사, 검증 대상에서 모두 배제되는 성역인 것일까요? 선관위 직원들은 심지어 공직선거 기간에도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거 사무를 위탁하고 본인들은 휴가에 간다고 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어 이렇게 비리가 만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선거에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발견되는데도 선거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말만 꺼내면 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시받지 않은 선거는 반드시 왜곡되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 이유를 요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를 무분별하게 탄핵소추하여 직무정지를 시키고 행정부와 검찰을 겁박하였습니다. 또 수사, 민생 예산을 모두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사회 치안 질서를 불안하게 만들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첩죄를 처벌 못하게 하였고 국익을 저해하거나 방탄만을 위한 목적으로 마구잡이식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패가 만연하고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황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떤 수사와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합의와 제도, 입법, 총선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일을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해서 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대 야당과 선관위의 폭주가 제도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윤 대통령은 탄핵을 무릅쓰고 경종을 알리고 선거를 점검하기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